안녕하세요. 에세이 타임입니다. 오늘은 강철수 수필집 거실 깊숙이 살구빛 노을이, 이 책에서 그 별은 여전히 빛나고, 그런 편을 나누겠습니다. 70년 전 항도 부산은 피난민들로 북적였다. 거리마다 사람들 물결이 넘실대고 용두산을 비롯한 야트막한 산에는 게딱지 같은 판잣집이 빼곡했다. 자갈치에는 미군들 음식 찌꺼기로 끓인 꿀꿀이죽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길가 곳곳에 노점상들이 진을 쳤다. 노점상,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행상을 접고 자리를 잡은 곳은 번화가인 광복동 뒤쪽 남포동 골목이었다. 주로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물품들을 취급했다. 담배, 초콜릿, 드롭스, 그리고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들이었다. 대부분 서면 미군 부대 앞에서 미제 아주머니가 치마 속에 감추어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라 장사는 곧잘 되었다. 허리에 찬 전대가 불쑥해진 날도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외출 금지가 길어지면 그 아주머니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해 공칠 때가 있었다. 거기다 한미 합동 군수물자 단속반이 언제 들여닥칠지 몰라 조마조마했다. 골목 들머리에 단속반이 떴다 하면 불이 나게 보자기 내 귀퉁이를 싸잡아 들고 박씨 아저씨는 집으로 내달렸다. 박씨 아저씨 훤칠한 키에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그분은 남포동 골목에서 경우 바른 사람으로 평판이나 꽤 말발이 써는 편이었다. 고래고래 악다구니 드자비판에서도 의뢰 아저씨가 해결사로 나서곤 했다. 골목 네거리 모퉁이 집, 지붕에는 국방색 방수포가 펄럭이고 대문이 없어 담벼락에서 출입구를 낸 임시 변통의 바라크 같은 게 그의 거처였다. 그곳에 내 물건을 보관하는 괴짝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해 상품을 꺼내오고 파에서는 도로 가져다 놓고 했다. 월세를 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대략 30만 원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어느 날 조금 일찍 갔더니 그 집 딸인 듯한 학생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교복을 보아하니 명문 K여고였다. 매무새가 단정하고 얼굴도 고왔다. 순간 얄궂게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다. 언감생신 야간학교 출신에다 노점상인 주제에 감히 어디를 넘보냐는 자책도 해보았지만 한 번 당겨진 불은 쉬 꺼지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그 여학생이 가방 챙기는 시간대에 맞추려고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헐레벌떡 달려갔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 골목은 어스렁거리면서 눈은 손목시계에 가 있었다. 괴착에서 괜히 물건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힐금힐금 가방 챙기는 학생을 쳐다보곤 했다. 늘씬한 몸매에 갸름하고 뾰한 얼굴, 보면 볼수록 가슴에 불에 댄 듯 달아올랐다. 밥을 먹으면서도 버스 속에서도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얼굴이 떠오르면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1년이 다 되어가도 그녀는 내게 눈길 한 번 주는 법이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볼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황홀하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겠어 싶었다. 하지만 그 황홀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박씨 아저씨의 조카딸이었다. 동생네가 피난 왔다가 가면서 형에게 맡겼는데 졸업하자마자 서울 본가로 올라갔다고 했다. 절곡공이로 치받는 듯 명치끝이 통증이 왔고 뻥 뚫린 가슴에는 찬바람이 들이쳤다. 출근하지도 못했다.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을 갖다 붙여보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며칠 마음앓이 끝에 고향으로 갔다. 선산을 둘러보고 와서야 마음이 잡혔다.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던가 고맙게 생각하자 스스로 다짐했다. 노점을 접고 작은 가게를 얻어 비누, 성냥, 양초 같은 생필품을 팔기 시작했다. 새벽같이 문을 열고 이슥해서야 문을 닫았다. 찾는 손님이 날로 늘어났다. 1년도 채 안 돼서 넓은 가게로 옮겨 애치상해라는 큼직한 간판을 달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도약했다. 가게는 울산, 마산 같은 지방에서도 찾아올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두어 해가 지나면서 직원이 10여 명 늘어났고 소나무라는 상표도 양초로 직접 만들었다. 염색 군복을 벗어 던지고 정장에 꽃무늬로 넥타이를 메고 빳빳한 명함을 만들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박씨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그새 내 호칭은 노점 총각에서 강사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애두르지 않고 발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사장, 서울 간 영희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나? 믿기지 않아 우두망찰하고 있으니 덧붙여 말했다. 내 조카 딸 말일세. 이미 그쪽과는 얘기가 되었으니 이제 강사장 대답에 달려있네. 불감청 고소한 가무팔 따름이었다. 괴짝 앞에서 우물쭈물 시간을 끌던 내 마음을 아저씨가 간파했던 것일까? 당연히 오케이였다. 두 팔 번쩍 들고 만세라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간 게 대답은 조금 달랐다. 형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새 사업가로요. 신중함이 몸에 배었을까? 일사천리 말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결혼 날짜가 잡히었다. 신랑 신부 나이가 20과 25, 1959년 4월 26일이었다. 그해 2주일 전에 약혼식을 마땅히 신부 쪽에 서울에서 해야겠지만 사업하는 신랑 쪽을 배려해 부산에서 하기로 했다. 약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날 그녀는 하늘의 별이었고 나는 별바라기 노점상이었다. 오매불망 그리던 그 별이 내게로 온다지 않은가. 부르르 몸이 떨렸다. 첫 만남. 그녀는 회색 투피스 정장에 흰색 구두를 신고 왔다. 등교 가방을 챙기던 학생이 어느새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신성한 하늘의 별이었다. 조심 또 조심. 더럼탈세라 손도 닿지 않았다. 약혼식이 끝나고 벚꽃이 만발한 금강산 기슭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때도 손을 잡지 않았다. 그때 사진을 보면 신랑 손은 뒷짐을 졌고 신부의 두 손은 가슴 아래 얌전히 포개져 있다. 그 별을 우러르는 마음은 쉬 사그라지지 않았다. 1박 2일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건 사랑의 결실인 첫 아이가 태어나고서 아닐까 싶다. 60년은 세월을 함께한 그 별은 지금도 내 곁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우리 강철수 작가님의 책을 에세이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한 분이 아닌가. 90이 넘어서 에세이집을 내면서 손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보냅니다 하고서 저에게 봄에 온 책입니다. 네, 거실 깊숙이 살구빛 노을이 강철수 에세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전달되었나요? 여러분 삶도 빛나는 삶이 되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